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노스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베스트 증권에서 유통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이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분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이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티자이프 사업이 없는 우혜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네, 오셨습니다. 저희 지난 그 시간에 이제 좀 녹화가 길어졌었어요. 내용도 아주 화려했었고, 그래서 저희 댓글들을 좀 모아봤는데, 일단은 방송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이 많았어가지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베스트만의 스터디 그룹 같은 분위기다. 주고받고 이게 미리온 매력입니다. 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팬분들이 많은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나님 포함해서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 제 이름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써주신 네, 분도 홍식이 형 최고잖아요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저희 윤 대표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 원래 안 나오다 나오면 댓글에 난리가 났다. 난리 났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네. 라면서 갑자기 보면서 우울해 있는 오기 전에 회의하다가 제발 자주 나와달라. 네, 너무 허전하다. 왜좀 나올 건데? 왜 그렇지 네, 않아? 라는 댓글들이 대표님 나오셔서 무지성 클릭. 무슨 그냥 뭐 보지도 무조건 않고. 클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 호칭에 대한 그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윤 전센 자주 뵙고 싶어요. 전세 나이가 기분 안 좋아. 윤 전센. 전세. 윤대라고 해야 되나요? 윤센이 익숙한데, 예. 그리고 윤쌤. 뭐, 윤 본부장, 윤쌤으로 합의하시죠라고 이제 이 두 분이 합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이제 당사자이신 아니 뭐 대표님을 윤센으로 하죠. 뭐 그냥. 윤센이요? 예, 그리고 신센이 있으니까 네. 신센도 오고 할 거니까 이제 네. 하고 뭐 윤조 센터 아니어도 윤조 센 사람. 센 사람. 정말 내가 센 사람이야. 이거 진짜 오해들었어. 오해하려고 난 되게 나 기억나지 않아 부드럽고. 네. 네, 맞아요. 윤센 줄 알았는데 부드럽다. 저는 근데 윤쌤이 좋은 것 같아요. 쌤. 네, 선생 할 능력은 그래요?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냥 편한 대로 부르세요.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저 뭔가 대표요, 윤대. 원래 계획은 제가 이 책 원래 이제 오늘 갑자기 우혜영 연구원을 하니까 어디 가봐 딱 여기까지만 읽었어. 내가 이거 읽고 가서 거의 목차 아닌가요? 요만큼 여기 그래서 내가 읽고서 내가 엄청 멋있는 말을 해야지. 줄을 섰는데 잠깐 이거 보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 그러면은 멋있는 말은 지금 네. 준비가 안 되신 건지. 푸르동이랑 근데 책은 재밌겠다는 느낌이 딱 30페이지 읽었는데 왔는데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더라고. 너무 싫어. 금리의 역습. 왜 이 말씀이냐면 정말 금리가 사업에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증권. 매우 중요하죠. 그쵸.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어쩌면 맡고 계신 분야도 정말 금리랑 연동이 크죠. 그쵸. 네. 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뭐 그렇죠. 다들 안 보니까. 그렇죠. 성장도 좀 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점점 더 마바라틱해지는 것 같아요. 이쪽 그냥 금리가 많이 올라갈까? 이제 내려가는 거야? 뭐 물가 안정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고금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NC한테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우영 연구 머리가 이뻐졌어? 오늘요? 미장원 갔다 온 거야? 미장원. 아니요, 원래 제 머리예요. 제 머리인데 오늘 좀, 네. 그래요? 또 전문의 오랜만에 뵈니까 또. 오랜만에 새초롬이. 새초롬스. 새초롬스. 그렇구나. 네. 좀 뭐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 오는데. 내일 내일 발렌타인데이. 내일 발렌타인데이. 네. 이거 화이트데이 있나 우리 오리나무에 나 점심 먹는. 갑자기 내 뽐내시면서 자랑하시는 아, 기분 내가 나와요. 그랬지. 나만 나도 되냐 너네들? 여기 멤버들 몇 명이서 네. 저희 나를 본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자랑하려고. 밥도 못 먹게 한대요 요즘 나 진짜. 밥도 못 먹게. 이런 얘기 들으시라고 하네. 지금 시간 중요한데. 그쵸. 이거 해야지. 네. 그러면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명인 유노스톡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노 하면 스톡 외쳐주세요. 네. 유노 스톱. 자, 제목이 이제 한국 채권 시장 전망,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뒤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제 최근에 지인이 네. 채권 ETF 어떨 것 같냐고 지인.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네. 조금 안정화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채권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스트레스를 확 받네. 그 얘기 때문에 안 치게 돼. 죄송합니다. 그 채권을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일도 제대로 해서 머리 아파 그거 뭐 구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 구축.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오늘 주제가 아주 적합한 것 같은데 네. 쭉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페이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지난달 말이죠. 1분기 전망을 쓰고 나서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만든 자료인데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뭐 지난 1월달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끝낸 것 같다는 인식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금통위 끝나고 나서 이제 외신 기자간담회가 있었었는데 18일이었었는데요. 1월달이요. 그때 이창용 총재가 좀 금리 많이 오른 것 같다. 예전에 이제 뭐 전망을 3.75로 했던 사람이 있다면 좀 전망을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좀 많이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발언 때문에 조금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1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인상이 끝난다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과거의 금리 인상 구간 때마다 이제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어떻게 금리가 움직였고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인식이었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 구간은 크게 네 번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06년도고요. 두 번째는 10년도에서 11년도, 세 번째는 바로 직전 인상기였던 17년도, 18년도. 그다음 이번 금리 인상기인데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림들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먼저 금리가 좀 움직입니다.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이러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보통은 크레딧 스프레드도 함께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크레딧이라든지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회사채가 더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상 중반부 그다음에 후반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국고채 금리는 안정이 되는 흐름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스프레드도 함께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각 구간마다 자세하게 그림이랑 이제 숫자 적어놨는데 사실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는 내지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시점이 오면 좀 반대 약간 극부적으로 스프레드는 급락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확 올라갔던 것들이 확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프레드도 같이 따라갔다가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각 구간마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좀 흘러갔던 경향성이 높았었는데 그 바로 다음 인상기를 보시면 좀 스프레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급등락이 조금 반복이 됐던 구간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일단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리하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는 거의 하방함이 높았던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거의 추세적으로 조금은 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이제 인상을 앞두고 스프레드가 급등이 됐다가 또 급락을 하고
중간에 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데 이때는 중간중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10년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남북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자체에 대한 그 자산 매력도라든지 리스크 좀 회피하는 측면 때문에 금리도 급등을 하고 스프레드도 급등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좀 이러한 이벤트가 없었다면 추세적으로는 뭐 스프레드도 빠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또 보시면은 스프레드가 이제 금리 인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확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측면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왜 하락을 했냐면 그 있잖아요.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에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조금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 이러한 이벤트가 없었다면 금리 인상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스프레드는 사실상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평성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특이했던 것들이 이때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다만 연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통화 정책을 정상화했던 시기였습니다. 17년도에 금리 인상을 거의 매 회의마다 거의 분기마다 했고요. 이때는 QT라고 해서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했고요. 이렇듯이 연준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속도를 가져가는 통화 정책이었었는데 한국은 금리를 딱 2번밖에 못 올립니다. 17년도 11월에 한 번, 18년도 11월에 한 번밖에 인상을 못 했었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경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 급감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상을 하긴 했다. 그 이유는 이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거에 따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가 쌓여나가는 문제들이 조금 계속해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지만 국내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인상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17년도 11월에 하기에 앞서서 금리가 급등을 하는데 이때 맞춰서 스프레드도 확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다시 급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간에 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던 이유는 제가 적어놨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스프레드는 좀 급등을 다시 했다가 좀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복이 됐고요. 결국에 이제 연말쯤 18년도 이제 11월 지나가면서는 금리도 쭉 빠지고 스프레드 쭉 빠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도 19년도 초부터 정상화해오던 통화 정책의 속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연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좀 인하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면서 스프레드도 급격하게 감소했던 시점이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 지금은 어떤가라고 보시면 일단 금리 인상기긴 하지만 2000년도 후반대랑 비교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많이 올렸던 적이 없었어요. 진짜 딱 보니까 알겠네요. 갑자기 차트가 막 계단이 막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상의 폭도 빅스텝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라왔어요.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레드도 같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레고랜드발 그 시장 경색 우려가 높아지면서 크레딧 시장 쪽에는 더 심각하게 유동성 위기가 온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보통 100bp까지, 그러니까 이게 국고채랑 AA- 회사채 간의 금리 이제 격차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 보통 한 100bp 정도까지도 높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18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그 단기 유동성 경색 우려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되게 강하게 됩니다. 50 플러스 알파 조원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 안정화 정책을 냈었고 한국은행도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스프레드는 급등을 했던 전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레벨도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스프레드 크레딧 시장의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보다도 스프레드가 높은 게 문제인 거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신용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국고채 금리가 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잠깐만 쉬었다. 네, 네. 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형은 섹터나 애널리스트니까 딱 그 느낌 안 받아요?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완전.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이제는 더 편안하게 신경센터도 자리 없고 하니까 그냥 까는 분위기로 얘기하고 아니 과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느낌을 안 받거든요. 우리 작년에 저 정도 금리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반문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왜 올라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CPI 어떨까? 네. 원래 우리가 영어를 좋아하거든.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이어는 뭐 다 온 것 같은데 롱거가 문제다. 참 그런 거 하이어가 그런 얘기 롱거니까. 많이 하지 매니저들이. 그리고 뭐 디스하자면 왜 굳이 영어 쓰는지 모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오늘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주식 때문에 주식 여기는 유노 스톡이잖아. 네. 스톡인데 사실은 금리가 좀 진정돼야 최근에 돌아섰던 뭐 네이버부터 해서 이런 성장 우리나라 연구원의 주된 종목들이 여기서 끝이냐 아니냐 결론을 날 거야. 근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방금 전에 여기 관통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때 강의하는 것도 어차피 듣는 자세로 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금리는 위험과는 비례하는데 신용과는 반비례한다. 내가 써온 거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칼럼 쓸 때 써야지 하고 좀 맞지? 신용과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니 나 혼자 문장 써. 신용이 낮으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반비례. 신용이 지금 반비례하는데 신용이 안정되는 시그널이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레벨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는 거야. 내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 쪽은 확실히 잡혀가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양극화 그래. 돼가지고. 그렇지. 전달체 같은 건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채 미국을 예를 들면 네. 미국의 정크 같은 스프레드는 뭐 4%대까지 왔잖아. 아닌가? 정크요? 제가 미국 쪽은 못 봤어요. 알았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분위기는 작년하고 올 초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스프레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 플러스까지는 빨리 떨어졌어요. 이렇게. 맞아. 근데 이제 우량채 중에서도 좀 낮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더블 A 마이너스라든지 더블 A 이런 애들은 빨리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와 스프레드는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우량채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 장세고요. 그럼 이게 비우량채까지 이 스프레드가 빠지려면 국채 시장이든 뭐 회사채 시장이든 전반적으로 좀 홍기가 돌아야 되는데 홍풍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도 뭐 미국 문제도 뭐 연준의 문제가 아직 안 끝난 측면이 계속 다시 부상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번에 그 BOJ 총재가 이렇게 되면서 뭔가 다시 이게 원래 이 사람은 말로 해줘요. 언론 되던 사람 언급되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깜짝 놀랐어. 원래 얘기들이 원래 부총재였던 분이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마미야라고 해서 아마미야. 그 부총재인데 그분은 거의 이제 구로소 총재랑 뭐 그림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같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면 나카소라고 해서 조금은 매파적인 사람 이렇게가 좀 가장 유력했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제가 자료를 막 열심히 서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미야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 사람이 지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에다 카조라는 사람인데 일본은행의 정책심의위원이었던 사람이었고 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총재를 하면 재무성 출신이든지 일본은행 출신이든지 그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측면이 그러다가 있었거든요. 전임 총재가 또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고 재무성 출신의 또 사람이었었고 해서 이제 그때 한참 아베노믹스를 할 때 아베 총리랑 으쌰으쌰해서 재무성이니까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정책을 굉장히 이제 친내각 측면으로 해가지고 통화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학자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각의 정책하고도 무관하게 정말 현재 상황, 중립성을 가지고 현재 물가, 현재 경제 상황을 따라서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지금의 물가 상황은
전망치를 봤을 때 막 금리를 인상할 만큼 높진 않아요. 일본은행의 물가 전망치가 오히려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면 다시 1%대 전망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는 이제 YCC를 폐기하냐 마냐 아니면 YCC의 레벨을 높이냐 마냐 이 문제일 텐데 일단 만약에 이제 돈을 계속 푸는 정책들 아니면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정책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분은 카조 이 지명자는 과감하게 그래도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마미야 그 부총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게끔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잡혔었는데 오히려 이분은 중립적이긴 하지만 아마미야보다는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어서 그 지명되고 나서 이제 엔화 강세가 심해졌고 이제 금리도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걱정되고 사실 오늘 이거 얘기 나오면서 네. 갑자기 우리도 재미없겠다. 아니요 재밌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도 이거 기분 나쁜 거지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와 좀 다르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YCC가 폐기되면 네. 글로벌 유동성이 막 요동을 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엔켈리 청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진짜 한번 박살났으면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한 번 두들 맞고 가고 한번 박살났으면 하면 이거 나왔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YCC를 폐기하는 정책이 나온다고 쳐도 상반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일단 4월달에 총재가 바뀌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저희 이제 하우스의 전망치가 물가의 방향성이 한 미국 물가 측면에서 CPI가 최고치가 9.1%였는데 그게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2분기 한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2분기 중후반쯤이면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심하게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의 둔화의 속도감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이번 주 발표되는 CPI에 대한 경계심도 높지만 이제 2분기 중반에 가면 우린 좀 우려가 조금 심했구나. 지금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YCC를 상반기에 폐기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이제 금리가 요동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연중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상고하저의 흐름이지 않겠냐라는 뷰가 많이 우세하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뭐가 상고하저라고? 금리의 레벨이 상고하저요. 그러면 그래도 금리가 글로벌리하게 빠져나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뛰어났는데. 네, 그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흐름들이 2016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림들인데, 그 아래 그림. 네, 10년물 금리 그렸거든요. 뭐?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 폈던 흐름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졌었어요. 물론 YCC의 이 상하단 폭을 중간중간 그러니까 벌어놓긴 했지만. 정책의 전반적인 틀은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의 금리 레벨이고 지금 미국, 일본은 미국은 금리를 거의 450bp 넘게 금리를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해오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리는 그러한 정책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만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전반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려는 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만 버틸 수 있냐라는 생각이 되게 큰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방 압력이 커지는 시점이 재작년, 작년, 올해 초의 흐름이었는데 그러한 상방 리스크가 점점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아마 온다면 일본은행도 굳이 저걸 계속 넓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YCC 폐기하더라도 일본도 지금 경기가 괜찮을지 물가가 정말 이게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럼 굳이 지금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리하게 성장에 대한 전망치, 물가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YCC를 폐기했을 때 올 수 있는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물가를 올리고 싶어 했던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네, 4% 왔거든요. 이제 물가가. 근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어질지라고 고민했을 때 일본은행은 전망치 딴에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2023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본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가요. 1.6%인가 그래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2%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일본 물가는 목표치에 부합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윤센 뭐 말씀하십니다. 티컵다운 듯이 말하지 말고. 고문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 디플레 압력을 이젠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YCC를 폐기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했을 때 디플레 압력이 다시 안 올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폐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도 어렵다는 모든 게 이런 것 같아. 네. 기업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요즘 뭐냐면 하기는 요새 이제 밥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물가를 많이 알겠는데 거긴 진짜 비싸더라고. 한남 거기. 한남. 비싸. 거기 슈퍼 비싸더라고요. 나 거기 갔다가 야 나왔는데 비싸. 일단 근데 물가 이런 느낌이죠. 일본도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좀 고용이 잘 되니까 막 오버들 하는데 사실 길게 보면 그냥 서비스 일자리 정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게? 맞아요. 레저 접객업, 그다음에 정부 고용, 그다음에 네 그쪽 근데 이제 금융 뭐 잘 서비스 보시면 뭐 온갖 얘기로 미국의 소비를 얘기하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 그럼 언제 저축했어? 나 요새 막 매크로 하는 얘기 들으면 막 다들 저축률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 기억에 미국 사람들 저축 안 하고 사는 거야. 원래는 맞아요. 저축 엄청 낮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저축한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근데, 자세히 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자산 하위 50%가 있고 상위 1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 거의 60%를 차지해요. 저축의 금액을 차지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도 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거의 한 2배로 늘긴 했습니다. 저축 규모가. 근데 문제는 지금의 그 소비의 그 증가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개인 소비 지출이 급증을 했었는데 그 급증 추세를 맞추려면 이 하위 50%의 저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지표가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저축 규모랑 저축률만 봤을 때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네라는 뷰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세를 그러니까 증가 추세를 버티고 유지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물가 하는 잡힌다는 거죠. 얘기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 막 비싸게 살 사람들의 하는 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물가 안 잡혀? 잡혀야죠. 잡히겠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잡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일본 얘기도 이제 오늘 분위기가 되게 이것 때문에 또 매크로 본사는 불안해하거든. 왜냐면 YCC 폐기되고 그러면 뭐 금융시장에 한국 팔고 막 이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이럴 때 진짜 파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지. 한국 증시에 돈을 뺄 건지. 내가 만약 이머징 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세미나 자료로 넘어가서 네네. 그래서 결론은 이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쵸. 네. 대표님께서는 그 과거가 과연 반복이 될 거냐라고 윤쌤께서는 반복이 되냐라고 반문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한 내용은 크레딧 스프레드랑 국고채 3년물 금리랑 그래도 이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스프레드 올라가고 금리 떨어지면 스프레드 떨어진다라는 뭐 통계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알아 나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움직일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분기 전망이기 때문에 뭐 1분기의 금리 상하방 리스크가 뭐가 있나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사실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물가 전망치라든지 물가의 상황이 전망했던 것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데 힘을 줄 거고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는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성장 측면에 저도 성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를 거고 쉽게 말하면 성장이 생각보다 나쁘다라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반대되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락 요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상반기 중에 국고채 발행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축소가 된다. 공급 측면에서 물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계 국채 지수 WGBI 지수 편입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WGBI라고 해서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와치리스트에 들어갔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되게 빠르게 편입을 해서 3월 달에 조금 추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3월 달에 발표되는 반기 보고서에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들, 연기금이라든지 ETF 관련돼서 요 WGBI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거 들어오면서 워낙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그러니까. 들이부으면 강해지겠죠. 그러면 워낙 강해지면 그 섹터들 영향 원래 많이 받지 않나요? 저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어. 아, 그쵸. 아무래도. 네.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이제 플랫폼을 보니까 금리, 환율 나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다른 필자료 있길래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들어와요, 외국인들. 왜 그러나 보면 난 거의 다 이런 지수들의 인덱스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 지금. 그 MSCI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치. 요즘에 선진국 그 지수에 또 우리나라 편입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국내 대형주들이 그래서 버티는 이유인 것 같고 채권 시장도 상당히 뜨거운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연초에 되게 많은 기사가 나왔던 게 외국인들이 채권 현물을 팔고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선물은 또 매수를 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수요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WGBI 지수가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3월 달에 되거나 9월 달에 되거나 만약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9월보다 3월 달에 되는 게 더 큰 호재일 거다라고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9월 달에 만약 편입이 이제 와치리스트 되면 한 대충 한 1년 정도는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했을 때 좋은 국가냐, 규모가 괜찮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들의 조세 측면에서 세금 세제 혜택을 작년에 막 시행령으로 빠르게 움직였고요. 법적인 조치를 빨리 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였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외환시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네,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3시 반까지 그 정규 시장까지였는데 일시적으로 새벽 2시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내년 초인가요? 내년 초쯤에는 한번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GB에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장 접근성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벨 2를 받아야 되는데 레벨 1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방향성들의 지금 정책의 그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근데 긍정적으로 빠르게 조기 편입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편입을 해줄지 말지는 이제 FTSE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슈인 거고 뭐 근데 아마 리스트에만 올라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죠. 그래? 네, 편입이 시절돼야 뭐 되지 알았어. 않았나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자금이 완전 유입이 되려면 편입이 돼야 근데 되니까요. 꽤 시간 걸리지 않아 그럼 들어가면? 네, 이게 대략적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가지고 유입이 돼서 순차적으로 그 들어와가지고 빼고 그 준비 맞아요. 비중 조절을 해야 조절하는 되니까. 시간을 주고 다녀. 그래서 일례로 뉴질랜드도 작년 4월인가에 편입 결정이 됐는데 11월부터 편입이 이제 완전히 돼가지고 되고 있고 중국도 20년도인가요? 이때 편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그 자금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그렇게 편입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측면에서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금리 측면에서는 그 하방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그러면 한 1, 2년 채권 시장 계속 좋겠네요. 개인들도 그러면 채권 시장 계속 채권 사고 이러면 좋은 건가? 근데 저는 이게 이 편입 이슈가 그러니까 되는지 아닌지도 아니 되게 우리 현재 금리 중요하지만 수준이 그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 본다면 더 내려간다면 근데 금리 레벨은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금리 그 진짜 이자 먹는 수익은 미국이 낮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금리가 빠지는 속도도 그땐 뭔 비슷하겠지만 말하면 하나도 동의를 안 해주네. 네, 동의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채권 좀 왜냐면 어떻게 지금 팔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WGBI가 그러니까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우리나라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이 된다고 치면요.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안 돼서 이게 막 물량이 진짜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자금을 사주는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뭐랄까 중립적으로 견조하게 수요해지는 측면 정도일 것 같아서 얘가 이제 얘 때문에 연내에 뭐 수요가 되게 강해서 금리 빠질 것 같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달에 될지 9월 달에 될지도 가능성을 정말 높게 보기가 그러니까 어디가 높은지 말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막 WGBI가 3월 달에 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강세 이슈. 그렇죠. 워낙 이게 강세 이 이슈. 10%의 목적은 섹터 고르는 거가 네. 또 주된 목적이니까 네. 워낙 강해지면 뭐가 좋지. 금리도 떨어지고 워낙도 강세 요인이 될것 근데 같아요. 빅맥도 내일 모레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또 가격 올린다고 그러던데. 네. 야 그리고 일본은 응.
내가 애나 미리 많이 바꿔놔가지고 맞아, 내가 맞아. 갔었는데 긴자식스인가? 네. 아 긴자식스. 명품 가게. 저거 얘기했잖아. 우리 못 샀는데 하여튼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은 맞아요, 편이에요. 맞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확실히 그 체감 물가 느낌이 저도 작년 11월에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잖아요. 훨씬 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코로나 전에 갔을 때랑 비교했을 때 막 그렇게까지 물가가 높아졌다는 맞아.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한국은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우리나라 진짜 비싸지. 되게 이거 비싸진 게 진짜 비싸. 느껴지고. 택시비도 엄청 비싸졌고. 그러니까요. 예. 아 일본은 택시비가 여전히 비싸더라고. 내가 일본에서 계속 택시를 탔더니 계속이요? 부자. 아니 내가 긴자식 부자. 아니, 긴자식 다리가 부자. 아팠어. 근데 막 갔다가 이제 야 택시 타자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둘째가 딱 한마디 했어. 아빠, 우리 첫째가 자유인이잖아. 그랬더니 돈을 벌고 싶어졌대. 자기 일본을 오면 맞아. 막 미친 듯이 걸어만 다녔는데 그래서 지하철 그래, 돈을- 갈아타고. 버스 타고. 일본 택시비 여전히 비싸더만. 비싸죠. 일본 갔을 때 어디 갔었어요? 저는 이제 오사카 갔다가 도쿄로 넘어가가지고. 야, 역시 일본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 연구도 일본어 할줄 저도 조준이. 다들 멋있는 거야. 데키마스, 일본- 데키마스 조준이. 그러니까. 근데 일본을 옛날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막 일본은 훨씬 더 좋았는데 이제는 뭐 음식 맛은 정말 별 차이 모르겠어. 예, 한국도 한국이랑? 그렇지. 옛날에 갔을 때 미츠코시 백화점 지하의 아. 식품부에 가서 예, 예. 내가 막 그 일본 반찬을 사갖고 와서 방에 가서 혼자 먹으면서 맛있죠, 맛있다고 맛있죠, 했더니 맛있죠. 아니 사왔는데 맛이 별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입맛이 변한 건가? 참 이런 얘기 왜 듣고 있나 하시겠네 진짜. 근데 일본이 되게 활기찬 느낌이었거든. 아마 가셨을 때 저도 갔을 때 택시기사 제가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 티자이프 때 뭐였냐면 그 택시기사 씨랑 얘기를 하다가 막 요즘에 너무 빈 호텔이 없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할인해주고 막 한대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잘 버티는 이유겠구나 했어요. 나는 이제 제고옥테이라는 데를 가서 묵었는데 좋은데 묵으셨네. 그게 좋은. 네, 태국 좋죠. 원래 옆에 페니슐라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했는데 제국도 좋은데. 유라쿠초가 가까워요, 내가. 맞아요. 와 진짜 일본에도 술 먹고 다 길거리에 쓰러져 진짜 엄청 술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뭔가 좀 더 활기찬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그런 곳에 묵으셨어요, 근데 그래? 직장인들이 저희 먹고 마치 쓰러지는 종로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술 직장 끝나고 한잔 하러 가자 해가지고 먹는 그런 동네. 나 일본 가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요. 이거 스킵하셔도 돼. 근데 나는 그쪽이 좋더라고. 긴자 가까운 쪽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걸어 다니기도 좋고. 맞아요. 신주쿠 이쪽은 나는 너무 막 너무 번잡하고 막 좀 그렇지 않나? 다나카상. 다나카상. 막 너무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내가 웃긴 얘기가 내가 묵는 호텔은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정말 신주쿠를 딱 갔는데 옆에 정말 고등학교 갓 졸업한 남자애들 같은데 막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 많이 가니까. 엄청 많이 왔다. 아니 일본이 갑자기 이게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망가질까? 일본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되게 견고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경고하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좀 변동이 좀 있잖아요. 미국도 되게 심하고, 근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또 망가져 있을 때 그냥 이 가는 느낌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일본 자산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고 엔화가 약할 것 같지 않거든. 네. 이젠 좀 느낌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거 확대해서 가는 거 가야 같아. 되는데 저도 엔화를 좀 사놨기 때문에. 그렇지. 엔화 여전히 가치 괜찮죠. 휴. 예. 휴. 더 올라야 되는데. 더 강해야 되는데. 서베이를 해보면 한 120에서 130엔 정도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많이 했대. 120엔, 100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엔화가 그렇게 된다고 N 자금들이 막 청산되고 이럴 것 같지도 않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는 좀 달랐던 흐름이 달러가 강세를 갔을 때 엔화는 강세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맞아. 엔화는 엄청나게 심하게 약세를 갔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도 그 캐리 메리트가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 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과거 금리 인상기 이제 했다가 금리 떨어지는 시기 때 N 캐리 청산인 거랑 이제 이번에 좀 규모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오리나 연구원이랑 같이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먼저 던졌던 게 아까 막 이제 우리 우영이 정의 다 한 거야. 그때 이랬고 이랬는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거든. 네. 이번에도 그냥
뭐 몇 년도에 엔캐리 청산이 있었다 다들 그 얘기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엔캐리가 많았으면 청산이 될 게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이번에는 엔캐리를 그러니까 많이 안 했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 크면 작년 한 년만 생각해 보면 달러 일방 아니었어요? 달러만. 그죠. 그러니까 달러 청산이라는 거죠. 내 시장은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한국 것도 사고 중국도 사고 이런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좀 마바라틱한가? 아니에요. 달러가 이제 강세가 그 주춤했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이제 또 다시금 고용 지표 좋고 물가도 그러니까 다시 저번 우려가 주에도 높아지니까.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예. 주식재기들끼리나 대화방에서 뭐냐면 이런 거지. 아니 너네 한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다. 달러는 강해졌다. 달러가 원화가 좀 강해졌다. 원화 약해졌거든. 네. 1260원 갔으니까. 네.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버티니까 주식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1440원 갔던 게 지금 원화가 뭐 강해졌다 쳐서 약해졌다고 1260원이 이렇게 약한 거냐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평균 수준보다는 레벨 높긴 하니까요. 달러가 좀 비싸서. 요즘 되게 재미없어 한다. 우영 형 표정이. 지루해. 왜 빨리 안 끝나왔어?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그래도 강세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엔화나 뭐 유로와 파운드화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만 좀 지난주는 좀 약한 그럼 맞아요. 흐름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다시 강세 흐름? 그러니까 엔화나 유로화나 파운드화 좀 강했는데 한국의 원화가 좀 약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놀래가지고 작년에 너무나 다 달러로 도망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리나영원이 맡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가장 직격탄 맞은 것 그죠. 같고 무형제 경제들 다 외치다가 갑자기 오리나영원이랑 얼마 전에 이제 뭐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글로도 서로 얘기했지만 그냥 플랫폼 경제가 마치 소멸할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아, 참 내가 일요일 날 저기 갔어. 어디냐면 이태원에 보면 자니 덤플링 알아요? 알아요. 옛날 만두지, 조그만 만두지. 만두집. 옛날 맛 같지 않더라고. 근데 되게 와 옛날 입맛이. 근데 입맛이 그렇게 됐나 봐. 근데 고급져지셨다. 그 장미 덤플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에는 딱 앉아서 아침에 나 이렇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깼거든. 11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11시 10분에 이태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제일 처음 테이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딱 앉았는데 뭐 배달 앱이라고 하나 띵동 소리 있잖아. 맞아요. 띵동 정말 와 그래서 속으로 그때 딱 이렇게 야 플랫폼이 사라지지 않은 거지. 배달 시장도 그렇지 않은 맞죠? 맞아요. 그쪽 다 잘 되는 거죠. 네, 잘 어때요? 되죠. 동향 좀 얘기해줘요. 요새 플랫폼 기업. 지금 온라인 배달 시장 같은 경우 5년간 지금 13배 시장이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 지금 좀 올해 어렵다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외식 수요가 과거 대비는 조금 둔화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이더 분들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13배 늘었는데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2배밖에 안 늘어서 이제 배달비가 떨어지기가 좀 요원하다는 거죠. 그 인플레도 크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귀찮다. 오늘은 정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키겠지만 근데 어쨌든 최근 2년간 성장 대비해서는 약간은 조금 주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버티는 그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나는 그림으로 안 보였어요. 하는데 우리 애만 봐도 그냥 중고거래, 옷거래 뭐 이런 게 일상화되고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오늘 이거 매크로를 어떤 분은 그럴까 쟤들 금리, 물가 저게 왜 하는 거야 할 텐데 아주 심플한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완전히 더 치솟는 게 아니고 결국 안정화되는 방향만 그러니까 나는 구경한 방향이거든. 그 방향만 나오면 이 올라가는 방향 때문에 망가졌던 것들을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식단저는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도 더 사야 된다. 저번에 하던 얘기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올해는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 지금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엄청 공감하고 최근에 또 플랫폼들이 챗 GPT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AI. 그거 안 해봤는데 그거 재밌어요? 다들 뭔가 해야 돼. 네, 다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려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올해에 뭐 지금 금리적인
이슈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산업 전반적으로 또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좀 흐름 자체는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비상장 네이버. 기업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 비상장은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4분기 실적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많이 손상차손을 떨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메시코리아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 전부 장부가 다 떨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올해 내지 이제 내년까지 버틴 회사들은 좀 남아나겠지만은 그게 아닌 회사들은 지금 좀 다들 어려운 상황.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다고. STO라고 알잖아요. 네. 난 딱 이거 맡았는데 STO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거지 막. 근데 이제 IT 부르고 막 해가지고 내가 이제 빨리빨리 너를 진행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느낀 게 이게 이 시장이 결국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종호 센터장이랑 얘기했던 게 매크로 쪽에 디지털 쪽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할 사람 좀 뽑아달라 요청을 했던 건데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불과 내가 그 얼마 전에 뭐 칼럼 쓰느라고 봤는데 불과 2019년인가 내가 그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었거든 헬스케일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플랫폼화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인플레를 잡는 요인이라고 봤던 거거든 유형제 경제가 발달하면 그때 그랬잖아 막 네. 아마존 때문에 물가가 맞아요.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게 자꾸 70년대 부활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 취소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랬다가 이게 막 진정되는 거면 다시 그 장기 트렌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물가라는 것도 너무 약간 일단 장 좋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내가 우연히 연구해도 이거 괜히 이렇게 진지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 네. 내가 만약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난 이제 리테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더 내리는 게 야, 채권을 한 1년 근처에 채권 쪽에 어떤 우리도 플랫폼화 시켜서 할 것들을 찾아봐라 얘기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식인데 주식이 만약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 이쪽은. 근데 이걸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방향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자꾸 자꾸 뭐 강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금리와 스프레드와 물가와 이런 전망들 쭉 얘기를 해줘요. 네,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9페이지일 텐데요. 네. 여기 금리 방향성은 이건 뭐 1분기에 좀 하나에서 그려놓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연초부터 좀 안정해지던 금리가 중간에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들은 뭐 지금 좀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BOJ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 측면의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조금 금리가 올라가는 레벨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추세가 전 이어진다기보다는 결국에는 2월 달에 FOMC가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었고 이제 3월 달 FOMC에서 점도표랑 전망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또 긴축을 우려하지 않았을까라고 만약 해석이 되면은 다시금 금리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지금 있고요. 중간에 약간 올라선데 저기겠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가가 이번 주 나오겠지만, 뭐, 고용이 좋았던 건 맞아요. 좋았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고용 지표에 부진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원 계획이라든지. 뭐 당장 이번에 그런 물가 것들. 나오는데 물가가 약간 리비전 되잖아요 이번에. 네. 그 어떤 거죠? 그게 저도 자세하게 아직은 다 못 봤는데 비율 같은 거는 그러니까 주거비 산정하는 것들 좀 바꾼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 쪽 비중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조금은 더 안정되게끔, 그러니까 낮아지게끔 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해서. 당장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방향은 더 낮아지는 걸로. 1월 달부터 조정이 되는 수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수치보다 바뀌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또 봐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물가 바꾼 거는 이게 물가를 조금 더 낮게끔 만들 수 있게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러한 뭐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거는 그래도 2분기에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3월달 FOMC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은 그거겠죠. 뭐 정말 더 높게 인상을 하고 싶다면 전도표를 상향 조정할 거고요. 전망치도 바꾸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경제 전망치가 0.7%, 1점 몇 %가 0.7%가 이 정도인데 이걸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를 낮추겠죠. 만약에 정말 경제 좋게 본다면요. 그게 아니면
전망치 측면에서 안 건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실업률 전망치가 지금 4.6%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3.4%이기 때문에 연말에 굉장히 빠르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전망치 유지하면요. 그럼 결국에는 지표가 지금까지 나온 고용보고서는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이때 일시적으로 좋았던 거고 결국에는 고용 지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냉각이 된다는 얘기인 건 거죠. 연준에서도 지금 고용 보고서를 보고 이 전망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자기네들이 뭐 전망을 바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 달에 이거를 전망을 확 바꿀 만큼의 사실 지표는 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근데 왜 5월 FOMC 현재 전망치 보니까 50bp 인상 쪽으로 많이 좀 힘이 또 가고 있잖아. 그건 이제 한 명이 다시 인상폭을 50bp로 할 수도 한 있겠죠. 명이요? 한 명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런 거였나? 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인상폭 다시금 50bp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가 만약에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안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먼저 정책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0bp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25로 가되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이나 5월 달이면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2분기까지는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20번 뷰로 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고요. 시장의 생각들이. 근데 아직은 이제 뭐 CM이나 이제 블룸버그 통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 뷰는 다 5.25까지 올려놓고 유지를 했다가 연말 12월 달에 인하하는 거에 대한 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올려놓고 쭉 가는 방향성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인하를 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해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4.7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3월 달에 25 올리면 5%가 되고요. 5월 달에 또 올리면 5.25가 돼요. 이게 12월 전막 도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만 올려놓고 쭉 유지하는 것들이 그래도 연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최종 금리 레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이러한 급등이 나타났던 후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연초에 스프레드가 안정이 됐고요. 이제 이후의 흐름들은 생각보다 그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 왜냐면 금리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안정은 되겠지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간에 크레딧 시장 간에도 그 우량 체인지, 비우량 체인지 간에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의 또 비우량체의 또 우려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크레딧 스프레드의 뭐 전망을 했을 때 되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 1분기에는. 다만 흐름들은 그래도 굉장히 급등했던 레벨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요. 나머지들은 앞에서 얘기 많이 나머지 우리 국내 약간 좀 더 전문적인 내용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뭐 할 말 여기 핀 것 같은데 몇 페이지예요? 아, 이거 17페이지 연준 정책인데요. 17페이지 맞죠? 할까요? 네. 보시면 이게 페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월 달 전도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도표고요. 3월 달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5.25까지는 올린다라는 뷰가 있고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금리를 100bp씩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단은 올려놓는 건 필요성이 올해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높게 인상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에는 그래도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인하해야 된다. 경기 부양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게 물가가 잡히는 순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근데 그래도 숫자가 2를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요렇게 2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겠죠.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물가 중금리로 갈 거냐, 저금리 저물가로 갈 거냐에 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서야. 적절한 물가는 주시장은 좋거든. 네. 네. 사실 그걸 제일 기대하고 있거든. 나는 내년까지 우리가 물가 너무 낮으면 주시장은 사실 인플레이터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올해는 5.25까지는 올린다라는 뷰로 다시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고서랑 이제 지난 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여기 밑에 왼쪽 하단 그림인데 금리를 5%까지 올리고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12월 FOMC 끝나고요. 너무나 빠른 피벗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도했던 정책 전환 기대감이었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도표 상의 레벨까지는 이제 올린다라고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5월 달까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5.25가 되고요. 그럼 이거 유지했다가 이제 12월 달에 인하하는 걸로 바꿔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CME에서 이제 보면은 블룸버그랑. 근데 지금 이제 요것도 너무
과도하게 인하를 반영하고 너무 기대감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정말 경기가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그냥 랜딩 안 한다. 랜딩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소프티시 랜딩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랜딩이 없다. 그냥 잘 그냥 간다 이런 거죠. 나도 그 가능성. 왜 갑자기 그렇지? 너무 추잡스러운데. 근데 아니 지금 만약에 난 작년에 물가가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던 게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고 다 벙쪄 있었는데 너무 놀란 거죠 우리가. 빠르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느낌도 좀 있거든. 그게 아까 그런 랜딩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망하고, 그러니까 괜찮고 버티면서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 약간 그런 옐런도 그 얘기했고 그 바이든도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 골디락스인가요? 뭐 아무튼 경제가 골디락스. 좋은 네, 그런 느낌의 상황이 만약 온다면 뭐 인하 절대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또 인하를 했다가는 추가적인 물가 압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올릴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은 5.1로 보고 걔가 1년 동안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변동성에 좀 따라가지 않으면서 좀 뷰를 가져가는 측면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마지막 페이지인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조가 미리 달라 그랬잖아. 네. 그냥 오늘 주식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2분기 중에 어느 정도까지 와주냐에 대한 싸움인데 이 정도 레벨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게 물가가 좀 올랐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10년도 말에 이제 아랍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곡물 가격도 급등했다. 맞아, 이때 또 비슷하구나, 지금. 그 러시아에서 밀 수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곡물가가 올랐었는데 그렇게 좀 공급 사이드 이슈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때였다라고 보면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시면요. 이제 네, 보시면 이제 기저 효과랑 모멘텀 효과가 같이 빠지면서 물가가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고점 수준이 물론 지금하고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지는 시점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정도 레벨 정도의 속도로 절반 정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작년 한 7월 달이 고점이라고 했을 때 9개월, 10개월 계산해보면 한 4월, 5월 데이터부터는 이제 물가가 절반 정도지 않을까. 4, 5월 데이터는 이제 5, 6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분기 한 중후반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물가가 빠지되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도 물가가 쭉 빠지냐라 했을 때 저희는 또 아니다. 오히려 상반기에 물가가 쭉 빠질 수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물가가 좀 버티면서 빠질 거다. 왜냐면 이제 주거비가 빠지는 시점이 좀 느리잖아요.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또 코로나의 영향력들이 다 해소가 되는 시점이 거의 한 하반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좀 기저가 확 세게 들어오면서 빠지는 것들은 상반기, 하반기에는 정상화 흐름에서 이제 그 서비스 측면의 주거비가 빠지고 수요 빠지면서 좀 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걱정되는 거죠. 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도 엄청 무서웠잖아. 중국 사람들 올까봐. 네. 우리 동네 중국 사람들 옆에 나타나면 마스크 더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거다 또 얘기들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들은 게, 그러니까 그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다시금 인플레 압력이 커진다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만 너무 갖다 쓰려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 경제학회에서 나온 얘기래요. 아 그래? 네. 그거 해줘야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다시금 이제 인플레가 상승할 수 있다는 뷰가 일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 있다면 연준도 고민을 하겠죠. 과연 연내에 전환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인가?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올려놓으면은 또 경제에 무리하게 또 침체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금리를 지금은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도가 좀 있다. 그리고 지나왔지만 앞 페이지 보시면은 프록시 금리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여드리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데 기준금리 레벨뿐만 아니라 뭐 지금의 뭐 유동성, 그다음에 시장 금리, 일단 T빌, 트레저리 다 금리 전반적인 금리, 그다음에 뭐 연준의 자산 대처제표 몇 개 계정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연준의 스탠스가 얼만큼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이때 12월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한 4.1%가 연방기금금리라고 했을 때 프록시 금리가 6.2%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 대비해서 200bp나 더 많이 긴축적인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QT도 하고 있고 하고 포드 가이던스도 있고 정책 외에 너무 많거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긴축의 강도는 기준금리 레벨보다 200bp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거의 6%까지 올린 수준이 지금의 이제 긴축 강도이다라는 이렇게 거죠. 생각 어때요? PC가 네.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미 굉장히 더 네. 정책을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 역전된 거잖아. 네. 이걸로 전문이 보면. 그때 사진 보내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왜 웃냐? 야, 야, 이게 우리끼리, 너 왜? 그게 말이 안 돼? 아니요. 내한테 보냈지. 얼굴 빨개질까 봐. 네, 내가 뭐죠? 역전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안 했어요. 이랬거든요. 왜 아닌데? 내가 그랬는데. 아니면 실제는 거의 긴축적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쵸. 그 숫자를 보면 그렇긴 하지만, 뭐, 많이 올린 만큼 올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5%에서 5.25가 적정하다고 하는 거가,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 200bp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7%까지 금리를 올린 거기 때문에, 엄청 올렸던 네, 거야. 그러니까 이 긴축의 강도가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를 무제한 쪽으로 계속 올린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뭐 이게 얼마나 무리한 수를 줬냐면 그냥 건설사고 뭐고 다 박살 나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가 안 망한 건 이유가 심플해. 안 망한 거는 돈이 유동성이 있으니까 돈을 댈 네. 돈도 있어 안 망한 거지. 그 정도 쇼크는 이미 줬던 거 아니겠는가. 오늘 저희 그럼 마무리를 지으면 네. 마무리할 때 이제 네 글자로 오늘의 내용을 맞아요. 요약을 하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빨리. 오늘 자료예요? 네 아무거나 뭐 배고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사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금리 상승의 끝이 온다라는 거죠. 너무 잘했어 앞에서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그래, 꼭 다시 끝이 막 온다. 지금 이 얘기 어떡해.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큰일 났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박살 탈출을 할게요. 박살 탈출한 네. 거야? 아까 건설사 박살나고 이런 거 탈출하고 빨리 뭐 써버려. 그 플랫폼 업체들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 박살을 탈출하는 안에 했죠. 끝이 오고 네, 박살 선점해버렸다. 탈출. 네, 박살 탈출. 나이 드니까 이 아이디어도 안 좋고 신용 개선. 신용 개선. 신용 개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신용이 개선되면 나는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얘기인데 가치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가치라는 거는 철저하게 할인율의 함선이고 근데 아까 말했던 처음에 말했던 내가 문장 멋있게 썼다는 게 네. 금리라는 거는 신용과 반비례 반비례한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신용이 개선된 거라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이걸 했던 거는 우리나라 연구원이 커버리지 하는 부분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요새 네.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좀 오늘 너무 지루하게 한 것 같잖아요, 우리? 신용 개선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리고 막 신용 너무 개선만요? 인간들 한마디가 형이가 우혜영 연구원이 이제 정말 의견이 뚜렷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야, 뭐 저번에 아까 그 뭐냐면 아닌 야, 것 같은데. 이거 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마무리를. 네, 마무리를 짓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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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